저희가 이해해야 될 밑그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원칙, 이것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동시에 그 원리 속에서 저희가 짚어봐야 될 25만 원, 13조 원 민생회복지원금의 현실성, 가능성, 문제점, 위험성 복합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러한 저의 분석이 혹시 저만의 생각일지도 스스로 검증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석 보고서들과 뉴스 언론 분석들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저보다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언론이 좀 저널이 쓴 거다 보니 조금 자극적일 수는 있는데 제가 순화해서 균형되게 한번 해설 형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빚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사방이 빚이다. 첫째로 2,700조 원에 달하는 기업 부채가 있고, 둘째로 2,2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있으며, 셋째로 중앙정부 채무가 1,100조 원을 넘는 데다 500조 원이 넘는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있다. 이를 다 더하면 6,500조 원인데 이는 경상 GDP의 300%를 확실히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다 앞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4대 국가연금 채무를 더하면 국가부채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된다. 제가 언급드렸던 국가채무, 기업채무,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빚의 크기, 이 규모 자체에 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공포를 갖거나 걱정을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신용 능력이 좋아지고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빚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나라들의 국가 채무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일본, 미국, 유럽 다 높습니다. 해서 이 빚의 숫자 자체, 빚의 크기 자체에 대해서 커다란 선입견을 갖는 것은 저는 저의 균형감으로 지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까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의 이 거대한 빚은 지금 생산적인 곳에 투입돼서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이 빚들은 지금 비생산적인 곳에서 이미 부실화돼서 갚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저희가 고민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힘을 합쳐서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한국은행 등을 상대해서 토론해야 될 지점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토론을 하다 보면 그 자금들이 생산적으로 쓰이는지 아닌지는 기본 산업별로 또 분석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 주택담보대출이 되겠죠. 그것은 건강한가? 그것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토론할 바입니다. 동시에 기업들이 갖고 있는 부채는 건강한 것인가?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구조는 지금 건강한 것인가? 이것은 산업위원회에서 토론할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토론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인구의 문제가 토론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산업을 키우려고 해도 노동력이 부족하다. 이 목소리는 본 의원의 뇌피셜은 아니고 이미 대한민국 5대 수출 산업 중에 하나인 조선 사업의 절규입니다. 수주는 시작되었는데 작업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저희는 저출산에 들어가 있고 노동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빨리 긴급히 수입되고 또 동시에 사회문화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비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체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일은 법사위에서 토론할 사항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일들을 다루는 정부 조직들이 열심히 분석을 하고 토론을 해서 기왕에 하는 정부의 정책과 재정 지출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직자들, 정부 부처, 공기업, 산하기관들을 규제하는 그들의 일의 동기, 생활의 동기, 인센티브를 설계하는 곳은 기획재정부의 공무원 봉급 예산과 행정안전부의 호봉표입니다. 인사혁신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모든 공기업들의 인사와 경영을 규제하고 있는 공공기관 운영법, 물 놓고 토론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안위의 토론 사항이며 기재위의 토론 사항입니다. 동시에 이런 근로자들의 산업의 건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저희는 당연히 근로자들의 건강함을 따져야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있는가? 그들은 안전한 노후를 향해서 일터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퇴직연금과 노동법의 문제이며 환노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각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속히 저희는 이런 토론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들을 집합해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저희가 상임위와 본회의를 설계한 이유입니다. 이유에 합당하게 국회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말에 비해 2024년 1분기 가계신용은 285% 늘어났고 예금 취급기간의 기업대출금은 597조 원에서 1971조 5천억 원으로 330% 넘게 늘어났다. 중앙정부 채무는 같은 기간 289조 원에서 1092조 원, 5천억 2조 원으로 378% 늘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GDP에 대한 국가빚을 줄여나가는데 반해 유독 우리나라는 증가 속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데 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GDP에 대한 국가부채 비율을 8.9%포인트 낮추었고 영국도 10.2%포인트, 유로존 국가들도 7.9%포인트 감소시켰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는 물론이고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그리스마저 GDP에 대한 국가 빚의 비율을 낮춰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21.1%포인트가 늘어났다. 가계부채, 기업부채는 물론 정부 채무도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다시 숫자에 눌리기보다는 진실과 팩트를 추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빚이 최근 전례 없이 급격히 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이것이 급격히 늘어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줄여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느렸냐?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국가 채무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이미 높았던 미국, 유럽, 영국 등은 당연히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아직 신용의 여력이 있었던 대한민국은 국가부채를 늘릴 만한 여력이 있었고, 그 결정을 했던 그 당시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저는 크게 그것 자체가 총론에서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균형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런 국가빚으로 정부 재정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그것은 팩트이고 저의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급격히 늘어난 그 정부의 지출이 어떻게 지출되었느냐?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순환되고 있느냐? 이것은 그 당시 정책 결정의 패키지로서 저희가 반드시 분석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저희가 급격히 재정 규모를 늘려왔지만 저희는 선거철에 영업을 걱정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것으로 1:1 매치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과감하게 정부 지출을 늘렸고, 그렇다면 그 과감히 늘어난 정부 지출에 대해 저희는 어떤 지출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떤 지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해야 됩니다. 지난 5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늘어왔기 때문에 서서히 10년 동안 늘어왔고 지난 3, 4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왔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재정 지출 증가와 재정 지출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자신감과 평가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이 자신감과 평가가 저희가 순환시켜야 하는 국가 채무의 해답입니다. 빚을 100억 원을 내도 1000억 원을 벌 수 있으면 빚은 빚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융입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사업을 하고 가정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상식입니다. 그러나 빚을 1억 원을 냈더라도 갚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그것은 치명적입니다. 나라 빚을 늘려서 재정 지출을 늘렸다면 당시에 저희가 신용의 여력이 있었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적자 재정, 국가 부채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 입장과 스탠스를 바꿔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로 갔다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출의 자신감의 패키지로 꼭 필요한 것은 순환의 자신감입니다. 늘어난 재정 지출이 과연 정상적으로 순환하는 것이냐? 아주경제의 컬럼은 거기까지 묻고 있지 않지만 저는 거기까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같이 질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왔고 기업부채도 늘고 가계부채도 늘고 총량적으로 그 내에 많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자신 있는 기업이 10년 후에 10조 원을 벌 자신이 있는데 지금 1조 원의 빚을 주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신감의 패키지가 없이 빚을 늘렸다면 우리는 이것을 무책임하다고 부릅니다. 국가부채의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순환의 자신감이고 순환의 자신감은 정교한 준비와 구체적 노력과 끈기 있는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파워포인트에서 쉽게 도식을 그릴 수 있습니다. 소득을 높이고 임금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고 경기가 살아나서 성장이 선순환한다. 그러나 그 도식 속에서 저희는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제를 숫자와 도식으로만 보면 절반의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오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본을 순환시키고 자본을 받아서 기업 활동을 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그래서 빚을 갚고 다시 세금을 내고 그 일들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AI가 합니까? 로봇이 하겠습니까? 모두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내에서 자본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는 정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5만 원, 13조 원이 저희 정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토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가 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2002년, 2003년에 박수민은 분명히 기획예산처 예산실에서 우리나라는 신용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그 신용의 능력을 문재인 정부는 실현시켰습니다. 빚을 냈고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앞서 박근혜 정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빚은 순환시킬 수 있는 자신감의 패키지, 구체성의 패키지, 끈기의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많은 빚을 순환시켜야 되는 자신감의 패키지, 끈기의 패키지, 이 디테일의 패키지는 이 자리에 앉은 저희 300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 그리고 출근을 해서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일을 하고 밤에 퇴근하는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국민들의 일 속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 매출에서 이익이 나오고 월급이 나오고 세금이 나옵니다. 빚을 늘리는 결정은 저희가 할 수 있지만 빚을 갚는 도전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자신감과 디테일이 분석된 상태에서 국가 부채가 늘었는지 저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국가 부채를 늘리고 재정을 순환시키면 경제가 성장하는 승수욕구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이 1970년대 미국이었고 그 1970년대 미국은 결국 포드 자동차 위에 올라타서 해머 퍼포먼스를 벌이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아직 그 상태로 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 정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묻는다면 다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상황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막을 수 있고 나중에 준비하면 후환이 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의 재정은 소중히 써야 되고 그 소중히 써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편성하고 결정하겠지만 갚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을 하고 퇴근하고 그래서 매출을 만들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갚는 것이지 저희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 갚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드리는 25만 원인데 왜 아깝냐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쉽게 결정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칼럼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와 국가의 빚이 광속으로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나치게 시장금리가 낮았다는 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수행하면서 시장금리가 급속히 낮아졌고 이에 따라 기업이나 가게나 중앙정부나 돈 빌리기가 매우 쉬운 분위기가 조장되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만 해도 2007년에 5%이던 것이 2021년에 0.5%까지 낮아졌고 시장금리 6%였던 회사채 AA-3년물이 금리가 2021년 1.9% 아래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저금리 요인은 많이 사라진 상황이다. 지금 이 대목은 코로나 위기 전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했던 양적 완화 시대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희는 금리가 상당히 낮았고 많은 사람들이 금리의 부담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저변에는 저희가 누렸던 이 저금리의 저변에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있었던 양적 완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는 이 거시경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높고 게다가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위기를 잘 극복해서 시중이 좀 안정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정되고 위기를 잘 넘었고 금리가 낮았다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최근에 과거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셨던 김수현 수석이 쓰셨던 책을 제가 일부 발췌해서 좀 분석해 보았습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재현을 안 하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분석을 해봤는데 그 책 중에 결국 주택가격은 금리의 문제였다. 금리가 높아서 아파트값이 뛰었었고 바로 지금 금리가 낮아지니 아파트값이 잡히지 않느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해석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많은 상황은 집값이 오르기가 상당히 쉬운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른 장작이나 마른 풀이 있는 휘발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고 조달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주택 공급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타깝게도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심의 재건축 인하가를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수요를 억제해서 가격을 잡겠다고 해서 종부세를 강화했습니다. 의도했던 대로 주택의 공급은 축소되었고 이 위험한 휘발적인 상황에서 주택의 가격은 폭등을 했습니다. 이 폭등한 주택의 가격은 결국 전세금을 치솟게 했고 전세 사기로 이어졌습니다. 저의 해석도 해석이고 김수현 수석님의 해석도 해석입니다. 저는 저의 해석이 옳다고 믿고 김수현 수석님은 그 해석이 옳다고 믿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민의 버전도 있고 김수현의 버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을 안정시키는 진정한 방식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성장의 가시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다가오는 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서 비난만 하고 있으면 해법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일을 싹 잊고 반복하면 문제가 재현되지 않겠습니까? 이 저금리의 상황 속에서, 이 위험한 주택가격의 상승 압력 속에서 재건축 인허가를 안 하고 강남서부터 집값이 뛰면 그 집값의 파급이 대구, 광주, 대전, 부산까지 갑니다. 이것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 당시 다 제시했던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관철되지 않았고 주택의 공급은 축소됐고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등한 집값 속에서 전세 사기가 일어났고 영끌 투자가 일어났고 젊은 층은 좌절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비난이 아닙니다. 저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교훈 속에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발은 막아야 합니다.
코로나2 위기 전에 저희가 주택이 급등했던 이유는 그 당시 상황 배경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김수현의 해석과 박수민의 해석이 다를 뿐입니다. 저는 저의 해석을 투명하고 자신 있게 드립니다. 김수현 수석님도 자신 있게 책에 서술하셨습니다. 이제 평가는 전문가들의 몫이고 국민들의 몫입니다. 저희는 어떤 반면교사를 얻어야 하는가? 저희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것이 나라 빚에 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저희의 피할 수 없는 고민의 지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다시 코멘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설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들어온 국가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기적인 분석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생이 정지영상이 아니고 동영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달려온 방향성에서 우리는 이어질 방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왔다면 다음 순간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천천히 접근하고 있다면 다음번에는 서거나 왼쪽으로 서서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 3개 정부를 거쳐서 나타난 동영상은 서서히 높아지던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더 높아지고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정도 늘진 않았지만 조금 늘었지만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늘어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점이 돼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급격히 늘어온 이 추세선은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왼쪽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온 사람이 그 순간 제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인생은 정지영상이 아니고 동영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동영상은 어디로 가는 것일지요? 저는 이 지점을 경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제가 거듭 얘기하고 있는 균형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조치, 하나의 일이 잘못됐다고 단선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채무가 높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낮았던 나라입니다. 선진국이 늦게 돼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이자가 싸지고 차입의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저희보다 선진국이 된 일본, 선진국이 된 일본까지 모두 국가 채무가 저희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신용의 여력이 좀 생겼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 속에서 채무를 더 늘리는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을 단선적으로 잘못됐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하면 부채를 내야 됩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과감하게 공적자금 조달했습니다. 그 공적자금은 다 빚이었습니다. 국가 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국가 채무는 저희의 노력으로 선순환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끈기와 디테일과 자신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공적자금을 1988년에 시작된 공적자금을 다 갚는데 우리 모두는 잊었겠지만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15년,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끈기이고 그것이 디테일이고 그것이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은 것은 그 당시 빚을 내기로 결정했던 정책 담당자들이 아닙니다. 그 빚에 기반해서 다시 생산활동에 들어가고 투자활동에 들어가서 수출을 하고 소득을 창출해낸 국민들이 세금으로 갚으신 겁니다. 이명박 정부서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빚이 늘어왔다고 해서 단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22대 국회에 등원한 저희 300명은 물어봐야 합니다. 늘어난 빚에 상응하는 순환과 상환의 자신감은 형성되어 있는 것이냐, 디테일은 있는 것이냐, 끈기는 있는 것이냐, 이것을 명확히 따져서 저희는 국가 채무를 관리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토론이 국회에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해서 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이미 국민의힘 특위에서 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론은 기획재정위원회나 국민의힘 특위에서 그칠 수 없는 일입니다. 빚을 갚는 것은 전체적인 총량은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니터링 속에서 구조적인 진화와 소득 창출의 노력은 각 영역이 합작품으로 오케스트라로 해내야 합니다. 기업과 대기업과 스타트업, 중견기업 이들이 모두 저희들의 소득 창출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출근하는 노동자들, 임직원들 그들이 저희 소득 창출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정신과 책임감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가 뜨면 국민들은 출근을 하십니다.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일을 하고 집에서는 밀린 가정 일을 하고 그리고 퇴근을 해서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밀린 가정 일을 합니다. 이 일상의 순환 속에서 부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진짜 소득이 나오는 것입니다. 수출이 나오고 매출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더한 것이 GDP 통계입니다. GDP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GDP 속에서 나오는 것이 세금이고 그 세금으로 우리는 빚을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이 디테일은 논의된 것인지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이 일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약한 고리는 소상공인이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서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감당 가능하고 충분하며 유효하며 효과적인지 저희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렇게 늘어난 국가 채무가 순환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그 순환의 자신감과 디테일과 끈기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는 그것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22대 국회에 등원한 300명 저희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그 책무를 성실히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빚은 누군가 갚아야 한다. 지금 세대가 아니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빚을 줄여야 한다. 가게도 기업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빚을 줄여야 한다. 씀씀이를 줄여야 하고 동시에 벌이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경기 위축을 더 심화시킬 것이므로 한계가 있는 처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말대로 경제 성장을 촉진해서 기업과 가계빚의 증가 속도를 둔화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100%가 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는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 한다는 경제수석의 발언도 옳다. 문제는 어떻게 성장을 촉진할 것이냐는 점이다. 감세 정책을 펴면 국가 채무가 더 커질 것이므로 곤란하다. 국가가 나서서 투자를 확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렵다. 결국은 수출 증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살아나고 있는 수출은 그래서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다. 제가 빚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에 상당히 궤를 같이 하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하며 일부 곱씹어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말대로 경제 성장을 촉진해서 기업과 가계빚 증가 속도를 둔화시켜야 하는 게 맞다. 100%가 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는 떨어뜨려야 한다는 경제수석의 발언도 옳다. 이 대목은 무엇이냐 하면 빚이라는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빚을
빚의 크기를 퍼센트로 측정한 분모를 키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GDP가 커지면 빚의 규모도 숫자는 비율로는 줄어들게 됩니다. 가계부채가 아무리 커도 가계소득이 커지면 빚의 부담은 줄어드는 논리의 상식의 논리입니다.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어집니다. 문제는 어떻게 성장을 촉진할 것이냐는 점이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빚의 순환, 자신감, 디테일, 끈기의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고민해서 방향을 던지고 총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실전에 매출과 수출로 만들어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이시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책임감, 그분들의 상승의지, 그분들의 자유의지가 꺾일 때 저희는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해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숫자가 아니다, 도식이 아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정신이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동물입니다. 인간은 감성과 정신을 가진 동물입니다. 저희는 숫자 때문에만 출근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숫자 때문에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책임감과 소명을 위해서 출근을 합니다. 이 기본 정신이 사유재산권과 결합할 때 가장 강력한 상승의 욕구와 의지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강한 것이며 혁신을 거듭하는 것이며 다른 체제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이 체제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정신의 손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25만 원을 국민들께 드리는 것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25만 원을 갚아야 하신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갚아야 하는 25만 원이 13조 원인데 이 방식으로 뿌리면 허공에 흩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선거철에 반복이 되면 저희의 정신이 훼손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의 정신이 훼손되면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경제가 훼손됩니다. 그 훼손은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집니다. 저는 그 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의 착오는 누구나 합니다. 계산의 착오도 누구나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뛰어난 천재와 사상가와 철학가들도 실수를 합니다. 헛갈립니다. 재정 지출을 늘려서 승수 효과를 만들어서 소득을 늘리고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반복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지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분석해서 썼던 글과 고민의 지점은 같습니다. 사교육비가 높고 주거비가 높고 월급은 작으니 경제가 위축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소득주도 성장은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이려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국가빚을 내서 재정 지출을 늘렸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자신 있게 양극화를 해소했는지요?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국가 부채를 늘리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복지를 늘렸는데 왜 이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입니까? 비난이 아니라 분석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돈을 쓰고 해결을 하지 못했다면 저희의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제 기억에는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교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의 진정한 소득은 건강한 생산활동에서 나옵니다. 그 생산활동에 정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싸우는 정치를 오래 하면 저희가 나라 빚을 못 갚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수민의 과도한 추정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300명의 국회의원과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리도 그리스도 베네수엘라도 빠져들었던 함정입니다. 그리고 그 함정은 반드시 선거철 공약을 통해서 강화되어 왔습니다. 선거를 이기겠다는 단선적인 열망이 공약의 검증을 약화시켰습니다. 제가 정치에 등원하면서 배웠던 말을 다시 반복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저는 정치를 오래 하지 못해도 정치가 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님들께 동의를 요청드려 봅니다. 25만 원, 13조 원의 빚을 허공에 뿌리는 것은 정치가의 일입니까? 정치인의 길이겠습니까?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정신의 힘, 가치의 힘, 책임의 정신, 사유재산에서 시작하지 않는다고 믿으신다면, 그런 결합의 장치와 정신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으신다면 다른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수식으로만, 도식으로만, 산식으로만 돌려서 승수효과가 나타나니 뿌리자.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0년 후에 답변하실 수 있는지 준비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인기가 없더라도 정치가의 길을 가겠다. 다음 선거보다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신에 저의 정치 인생이 짧아질지 모르지만 10년 후에 부끄럽지 않은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물려줘야 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정신적 가치. 최소한 박수민은 탄력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혔더라도 그 정신을 지켜냈다고 저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어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을 투입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 투입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 투자 촉진으로 경제를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확립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고삐 풀린 정치권의 재정 적자 운용 행태를 GDP 대비 일정한 수준으로 강제로 묶어두는 재정 준칙을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라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참 정치인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재정 준칙을 서둘러 법제화하는 일이다. 3%도 좋고 2.5%면 더 좋다. 2022년이나 2021년처럼 5%를 넘을 수는 없다. 지금 늘어난 빚은 이자가 더해지면 미래 세대에게 탈피할 수 없는 족쇄로 작용할 것이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견디기 힘든 빚을 떠안기고 세상을 뜰 수는 없지 않겠는가. 마지막 부분은 상당히 문학적이고 절절한 마음으로 감성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도 균형선을 지키겠습니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 이것이 폴리시 메이커가 갖춰야 될 이중의 강철 심장이라는 것을 저는 사무관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감정에 앞서서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을 투입하기에 앞서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 투입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이것은 제가 벌써 몇 시간째 말씀드리고 있는 자본순환의 자신감 디테일 끈기 계획입니다. 빚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갚을 준비가 돼 있고 생산적인 곳에 가 있고 거기서 나온 세금으로 저희는 사회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갑자기 세금이 없는데 국가 채무를 통해서 허공에 13조 원을 뿌리고 그것이 경제 승수 효과로 경기를 살릴 것이라는 논리를 저는
검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검증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저의 분석이 그러하며 학자들의 분석이 그러하며 전문가들이 분석이 그러하며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뿌렸던 재난지원금의 결과가 그러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상품권을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보조금을 뿌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 뿌렸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효과는 없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더 이상 상품권 뿌리기나 돈 뿌리기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22대 총선에서 공약이 살포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민생 간담회를 다니면서 공약을 발표하는 것에 반작용일 수 있었다 균형되게 설명드립니다. 해서 선거 기간에 책임질 수 없는 공약을 하는 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조심해야 한다고 균형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단계 더 분석을 드려서 대통령의 민생 간담회 공약은 GTX 설치나 그린벨트 해제, 그리고 규제 해제 같은 공약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제안하신 정책은 25만 원 상품권 지급이었습니다. 사과 대 사과, 오렌지 대 오렌지로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GTX는 수도권 젊은이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는 항구적인 지출입니다. 그걸 선거 때 발표했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신다면 경계하고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데 동의드리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선거 기간에 13조 원, 20만 원, 5만 원을 뿌린다는 이 공약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선거에서 진정 책임 있는 공약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가 선거 기간에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에도 있었고 경제 전문가인 박수민이니 민주당이 25만 원을 뿌리겠다니 빨리 공약을 만들어라. 묻고 더블로 가자. 50만 원 뿌리겠다고 하자. 좀 기획해보라는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치가 높은 고령층이나 혹은 저희가 공략해야 되는 40대들을 향해서 설계해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은 제가 만나는 유권자들도 했지만 제가 오래 알아온 관료 출신 그리고 장관 출신 오피니언 리더들도 계셨습니다. 선거는 그만큼 치열했고 선거는 그만큼 절실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에서 느꼈습니다. 내가 혹시 등원하면 반드시 이 관행을 끊겠다. 경제관료 생활을 했고 고위공직을 했던 오피니언 리더들조차 흔들리는 공약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정치 리더들까지 흔들어버리는 파괴적인 공약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1,000조 원을 벌 수 있으면 1조 원의 빚은 해야 됩니다. 100조 원을 벌 수 있으면 1조 원의 빚도 내야 됩니다. 10조 원을 벌 수 있으면 당연히 1조 원의 빚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갚을 자신 준비, 끈기와 노력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단 1원도 빚을 내서는 안 됩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빚을 냈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고 강화했고 국가재정을 키웠고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늘렸고 어느새 조세부담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전체 재정지출의 10분의 1에 불과했던 20%의 10분의 1에 불과했던 복지지출은 지금 이 시점 전체 재정지출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막대한 재정 지출을 늘렸고 빚을 늘렸고 복지 지출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양극화를 사라지게 했습니까? 지금 저희는 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양극화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니십니까? 재정을 뿌려서 승수효과가 나서 막연히 좋아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 일을 반복하는 자신감에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노력과 더 정교한 노력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노력에 대해서는 동참하겠습니다. 저희는 선거를 치른 정치인들입니다. 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표는 국민들에게 있고 중산층에게 있고 서민층에게 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때 식당을 돌고 명함을 뿌린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소득을 어떻게 도달시킬지 그것이 저희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13조 원의 상품권을 뿌리면 그것이 소득으로 전달되겠습니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경제 성장의 과실, 국민들이 노력한 그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냐? 그동안 했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선례를 찾고 루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답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GDP를 계산하는 국민 계정에 보면 근로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고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답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보지 않았을 뿐이지 답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국회는 무엇으로 바쁜 것이며 정부는 무엇으로 바쁜 것입니까? 선거는 왜 치열한 것입니까? 그 선거의 결과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선거는 치열하고 정쟁은 치열한데 해답도 치열한 것입니까? 25만 원, 13조 원을 뿌리겠다는 이 해법은 치열한 토론을 거친 것입니까? 치열한 분석을 거친 것입니까? 치열한 책임감을 수반한 것입니까? 빚의 논리, 국가 채무의 논리는 어느 나라, 어느 국민도 다르지 않습니다. 300명 저희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약한 고리입니다. 가장 약한 고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다행히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책을 파고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25만 원, 13조 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이 점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